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풀어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모셨는데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ETF와 연금 투자 이 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간 미진했던 거, 그러니까 예. 코 앤 세틀라이트 전략. 맞습니다. 그 핵심은 지난 시간에 다 했고 네. 위성 전략이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 맞습니다. 투자할 만한 예. 이런 ETF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네. 이색 ETF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자, 지난 방송 예. 때도 이제 잠깐 뭐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네. 뭐 요즘 ETF 특히 연금을 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자기 투자 철학이 있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중에 핵심이 좀 아무 ETF나 고르기보다는 또는 유행에 따라서 고르기보다는 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코어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한국 대표 지수 그리고 한국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깔고 가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테마형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네.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마치 세틀라이트처럼 네. 위성처럼 주변에 이제 네. 그런 테마형 ETF를 쭉 같이 갖고 간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테마형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좀 설명하시겠어요? 뭐니 해도 성장입니다. 성장. 지금 뭐 정통적인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뭐 매출액이 늘어야 된다. 네. 영업이익이 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통적인 성장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음. 본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익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잘 없고요. 네. 구독자가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숫자가 중요한데 다운로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예.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갑자기 빵빵빵빵 뛴다든지 아니면 회원수가 빵빵빵빵 뛴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신성장에 해당되는 또는 테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네. 같이 나누자. 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그 어울리는 이제 테마형 ETF 뭐 이걸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국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테마형 네. ETF 요거부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좀 속상했던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테마 그러면은 미국에서 종목을 찾고요. 네. 중국에서 종목을 찾고요. 네. 홍콩에서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왜 안타까웠냐면은 그 미국 종목 테마 ETF를 사게 되면은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한국 종목이 아니라 미국 종목들이겠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겠죠. 그걸 우리가 예. 사주면은 그 네. ETF는 미국 종목들을 사주는 특히 뭐 미국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 역할을 해주는 셈이거든요. 미국이 성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네. 초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은 네. 한국에서 국내도 성장성 있는 걸 좀 찾아보자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를 보면서 빌보드 탑 100에 들어갔던 한국 노래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서 저를 추천해 줬는데 의외로 많은 노래들이 빌보드 탑 100 우리가 뭐 그래요? 보통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강남 스타일 챔피언이 아니지 참. 그것만 있는 줄 예. 알았어요. BTS도 있고 BTS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생각 외로 블랙핑크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심지어 원더걸스도 옛날 얘기지만 76인가요?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느꼈었죠. 한국 컨텐츠가 생각 외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 외로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테마는 K 컨텐츠. K 컨텐츠도 ETF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종의 ETF가 나와 있고요. 웹툰 앤 드라마, 웹툰 산업과 드라마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빌보드 얘기 드렸던 것처럼 K-팝.
앤드 미디어라는 두 종의 ETF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웹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웹툰은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네. 네.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네. 웹툰이라는 문화 자체가 원래 만화 그러면 일본이 앞섰었는데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이 넘버원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일본에서는 웹툰이에요라고 하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만화책을 네. 스캔해가지고 그냥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본에서는 네. 아직까지 웹툰 산업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웹툰 산업이라는 게 그 인터넷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스크롤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네. 큰 특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됐고요. 그렇게 또 스크롤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웹툰 그러면은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거든요. 네. 기안84라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럼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죠. 그 친구가 웹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TV 예능에서 활동할 정도로 그만큼 웹툰 시장이 많이 대중화됐다라는 뜻이고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어디서 숙식을 했었냐면은 네이버 본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마감 때 막 거기서 그림 그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별도의 스튜디오를 차린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웹툰 산업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엔터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속에서 웹툰이라는 산업이 크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그 산업이 독립해서 별도의 스튜디오, 저희는 CP라고 부르는데요. CP라는 그룹이 될 정도로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도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 엔터 전부 다 일본, 미국에서 또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웹툰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웹툰에서 성공한 만화는 드라마로 나가고 또 드라마가 영화로 나가고 또 확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이걸 갖고 좀 유식한 말로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확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니까 이 산업도 지금은 한 1조 그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뭐 한 10조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10배는 산업이다. 클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뭐 BTS로 대표되는 K-팝, 그리고 미디어 산업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최근에 SM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만 너무 말씀하시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은 제가 종목에서 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웹툰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ENM 이런 종목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드러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웹툰 시장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네이버 주가가 따블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웹툰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더 커지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비중이 좀 줄어든다면 이 ETF의 색깔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지금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테마형 ETF로 K 컨텐츠 ETF 소개해 주셨고요. 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할 때였는데요. 모 자산운용사에서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한국형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특히 뭐 한국 시장이 안 될 때는 너무 많이 빠지고 또 한국 시장이 될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 일부는 미국 국채를 환 오픈해서 들고 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환율이더라고요. 최근에도 한국 시장이 3,200 깨지면서 내려갈 때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와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내렸던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솔루션에 맞춰서 나온 ETF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채 호당,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미국채를 혼합한 ETF입니다. 아, 그렇게도 만들어요, ETF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박사님이 저한테 말씀 주셨던 6대 4에 입각한 그런 ETF고요. 코스피 200을
코스피 200을 40%. 네. 예, 이 주식이죠. 네, 주식이 그리고 40인데 한국 주식. 예, 미국채 선물을 60%. 예. 요렇게 투자하고 있는 ETF고요. 네. 미국채 선물은 당연히 환 오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안 좋으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벌어가지고 이제 메꾸는 예, 그런 예. 식이 되겠네요. 예, 쉽게 맞습니다. 얘기해서. 예. 예, 저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메커니즘은 참고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비중이에요. 비중 40대 60. 근데 제가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퇴직연금에는 선물이 위험 자산이 40% 이상인 것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네.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얘는 코스피 100이 40% 그리고 미국채 선물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퇴직연금에서는 투자를 못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코스피 100을 한 60% 아니면 미국채 선물을 40% 정도 네. 투자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상품을 좀 다시 설계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마 연금에서 투자하시기에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뭐 연금과는 상관없이 네. 우리가 볼만한 이제 네. 그 ETF들을 보는 네. 거니까 이것도 네.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K 컨텐츠랑 네. 방금 얘기한 한국 주식하고 미국 네. 국채를 가지고 이제 혼합해서 만든 네. 이 ETF를 소개시켜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예. 글로벌 시장에 어떤 게 좀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ETF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박사님이랑 했던 네. 방송이 연금이다 보니까 음.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 한 개랑 또 반대로 좀 파괴력 있는 변동성이 큰 거에 그 포커스를 맞춘 ETF 한 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막 뒤져봤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삼성야상운용 소속이지만 저희 것만 찾아본 건 아니고요. 네. 막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ETF가 하나 상장했더라고요. 아마 박사님 혹시 스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펙. 예,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스펙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할 때 한국 스펙을 좀 분석했던 역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스펙을 분석하면서 와, 나는 내가 한 10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한국 스펙 그때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냥 1억씩 이거 다 사겠다. 1억씩 다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은 거의 기대 수익률이 한 10%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게 물론 한국 스펙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미국 스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스펙이 왜 관심을 갖게 됐었냐면요. 스펙이라는 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맞습니다. 일단 먼저 상장시켜 놓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알짜는 나중에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알짜 회사가 상장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스펙이죠. 맞습니다. 근데 미국도 워낙 증시가 좋다 보니까 알짜 회사들이 자꾸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루시드 그룹,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맞습니다. 전기차 회사.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항공산업은 버진 갤럭틱. 이런 회사들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미국 스펙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참고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스펙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회 상장, IPO를 목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증시가 좋아야 돼요. 특히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성장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만 스펙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펙은 일종의 우회 상장이니까 증시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IPO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하고 상장해서 그 종목들이 마치 우리의 카카오뱅크처럼 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스펙도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펙 시장도 IPO 시장과 연동되어 있다. 근데 때마침 미국 스펙이랑 IPO를 연동해서 매매를 하는 ETF가 하나 상장을 했고요. 그래요. 미국 스펙 앤 IPO 인디시스 ETF라는 것이 이름이 좀 기네요. 여기서 미국 스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데 한국 스펙이 아니라 미국 스펙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PO라는 것은 스펙만으로 아마 그 지수를 구성하기가 좀 모자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IPO, 신규 IPO한 종목들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더했고요. 뒤에 붙은 INDXX라는 회사는 이 지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지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치
키움 히어로즈처럼 그러니까 지수를 만드는 회사의 그 지수 네이밍을 ETF 네이밍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NDXX 인디시스라고 부르는데 네. 요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미국의 이제 그 소위 기업 공개 시장 IPO 시장이 맞습니다. 화랑세를 보이면 그걸 이제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ETF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뭐 스펙에 관해서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스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스펙이 합병이 될 수도 있고 합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 되겠네요.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회사니까 별로 나중에 보면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병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그 투자금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타건에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줍니다. 네, 보통 3년 정도 스펙 합병 기간이 있는데요. 3년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 원금 보장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취득 그 예탁한 금액을 뭐 다른 데 쓴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뭐 고스란히 원금은 남아 있는 부분, 원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스펙 앤 IPO ETF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약간 원금을 보장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IPO 시장이 화랑이 됐을 때 업사이드를 좀 먹겠다. 일종의 콜옵션 매수 그런 성격의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벌게 되는 그런 옵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날릴 수가 있는데 얘는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요거 그러면 스펙 앤 IPO 말고 뭐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삼성자산 워낙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제가 이 시간에 이미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주제는 메타버스를 갖고 왔습니다. 메타버스 요새 핫한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뭐 가상 공간,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저는 집에 가면은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봤는데요. 한 40만 원? 얼리 어댑터시네. 40만 원 정도 주고 사봤는데요. 처음에는 멀미 나더라고요. 어떻게 멀미가 났었냐면은 좀비를 잡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좀비를 잡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이 고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손에 조이스틱이 2개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이 2개가 있어서 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이 행위도 여기서 구현이 되거든요. 좀비가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칼로 내리 찍고 도끼 꺼내서 찍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멀미가 날 정도로 그 현실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었죠. 아,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하드웨어를 구현해주는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래픽을 막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들과 그리고 그 가상 현실에서 놀 수 있게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업체, 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참고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에는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라는 ETF 한 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K 한국 메타버스 ETF들이 곧 상장한다라는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아무래도 한국에는 이런 메타버스 컨셉에 맞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의 눈은 당연히 좀 글로벌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란 ETF를 갖고 왔고요. 이것도 설명드리면 라운드 힐은 이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뭐 삼성자산 운용 ETF가 코덱스인 것처럼 라운드 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뭐 공놀이 할 때 볼이냐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데 인덱스 아까 인덱시스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덱스를 만든 회사가 볼입니다. 아, 또 볼이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지수가? 볼이라는 회사고요. 좀 찾아보니까 뭐 인덱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업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전문가들의 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하드웨어는 뭐 A 연구원 뭐 그리고 뭐 컨텐츠는 B 연구원 뭐 한 6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나는 메타버스란 산업을 이렇게 정의할게. 그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은 야 IT는 네가 찍어. 뭐 하드웨어는 네가 찍어. 그래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인덱스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ETF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도 이 워낙 상품을 화제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뜯어봤어요. 뜯어본다는 말의 의미가요. 음. 저희는 ETF는 종목 주식으로 구성되어 네. 있으니까 어떤 주식이 몇 퍼센트, 어떤 주식이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투자 컨셉이라든지 철학을 알 수 있거든요. 얘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가장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말이 많은 텐센트 이런 종목들도 꽤 비중이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7개국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이다 보니까. 네네네. 7개국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좀 얘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을까를 알아내기가 좀 까다로운, 즉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봤을 때 얘는 왜 들어갔지? 얘는 왜 들어갔지? 이렇게 좀 약간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뭐 메타버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야 이거는 좀 이야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종목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샀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글로벌리하게 형성되는 테마라면은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 아니면은 뭐 유럽 투자자 골고루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한국 투자자들이 비중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이 메타버스라는 그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만 너무 좀 올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것도 리스크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창규 본부장하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색 ETF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2가지, 글로벌에서 한 2가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다 테마형 ETF 아니에요. 이게 테마형 ETF를 투자할 때 좀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 연금이라는 맥락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연금이라는 맥락을 방 박사님이랑 말씀드릴 때 코어 앤 세틀라이트.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달은 절대 지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달은 정말 달로서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조그만한 달로서 인지를 해야지 달이 자꾸 커져서 지구만해지면은 지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 테마 ETF는 절대 금액을 좀 골고루 또는 너무 절대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웩도덕처럼 뭐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휘발성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를 제외한 메타버스를 얘기한 전문가들은 수두룩빽빽합니다. 이분들이 다 메타버스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미 시장에 전파될 만큼 전파된 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휘발성,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된다면 다시 또 그 테마가 떠오르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배꼽이 크면 안 된다. 그리고 휘발성, 소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ETF 우리가 이제 ETF 투자할 때 핵심으로 두는 ETF를 이렇게 보완하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해야지. 요걸 너무 몰빵한다든지 요거에다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투자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뭐 코어, 세틀라이트 결합해서 투자하는 거, 주식, 채권 결합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ETF만큼 좋은 비클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골고루 먹는 것이 ETF 투자와 일맥상통한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